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인 여자 구독자입니다. 아들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네요. 농담 좀 보태자면 정말 밥만 차리다가 세월이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다 독립시키고 남편과 둘이 지내고 나서부터는 제 삶에도 조금씩 여유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보이는 흰머리들을 보면 속절없는 세월에 서럽기도 하지만 장성한 아이들과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한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이 평안한 것만 생각해도 행복하고요. 긴 세월 부대껴오면서도 큰 갈등이나 싸움 없이 평범히 살아온 남편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아이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와 남편 같은 짝꿍을 만나서 잘 살길 바래왔어요. 그런데 평범하고 착한 며느리 맞는 게 얼마나 귀하고도 귀한 일인지 최근 들어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며느리들처럼 잘하려면 한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당신들한테는 더 이상 그러기도 싫네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큰 며느리에게 들은 소리입니다. 믿기시나요? 저에게는 35살 큰아들과 올해 30살이 된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장가를 보냈고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대학생 때부터 만나오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5에서 6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작은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얼굴도 잠깐 봐왔던 사이였지요. 늘 생글생글 잘 웃고 예쁜 말만 하는 성격 덕에 저도 참 그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뭐랄까, 좋게 말하면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성격이지요. 큰 며느리는 저희 아들과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 기간도 한 10개월 남짓 될 겁니다. 1년을 채 안 만나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길래 조금 당황했던 기억도 납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저녁쯤에 시간 좀 낼 수 있겠어? 아빠랑 둘 다. 나는 될 것 같고 아빠도 한번 물어볼게. 그런데 왜?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 한번 시켜주는 게 먼저잖아. 조만간 프로포즈 할 생각이거든. 얼마 전에 만났다는 그 여자애? 네 인생이고 네 결정이긴 한데 조금 이른 생각이지 않니?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 그래.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나려면 크게 한번 싸워도 보고 장기간 여행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은 그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행도 제대로 가본 적 없고 작은 언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에 비해서 저에게 사생활 이야기를 친구처럼 조잘조잘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째 들으면 들을수록 기대가 아니라 걱정이 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하고 타일러 봐도 4계절 가까이 봤으면 충분하다며 서로 알 거 다 알고 확신도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더군요. 싸워본 적이 없긴 하지만 그건 짧게 만나서가 아니라 서로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 거니 걱정하지 말래요. 아들이 저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더 조언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머지않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당시 아들 녀석이 말했던 것처럼 인상도 참 좋고 밥 먹는 내내 생기발랄한 모습이 호감이긴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어른 앞이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쑥스러움을 느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티가 안 났습니다. 생글생글 말도 잘하고 특히 제 아들에게 정말 잘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남편도 꽤 마음에 들어하던 눈치였고요. 다행히 며느리도 당시 저희를 처음 봤을 때 두 분 다 인상이 정말 좋으셨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과는 다르게 큰아들은 정말 쾌속으로 결혼 준비를 밟아 나갔습니다. 상견례도 결혼식 준비와 신혼집 준비도 아주 착착 잘 진행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기억에 남는 일화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평범하고 무난했습니다. 큰아들네 신혼집은 저희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에 단지만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2단지고 아들네 집은 1단지였지요.
조금 신기했던 게 원래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잡는 일은 거진 다 시댁 쪽이 강력하게 원하거나 지원을 해줬다거나 육아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오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모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 회사에서 이 아파트가 그리 가까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차로 3에서 40분 거리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더 많았고 시세도 아주 비슷했거든요. 그런데도 지어진 지 15년이 넘어가는 이 아파트로 신혼집을 선택한 게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반갑기도 반가웠지만요. 혹시라도 아들이 며느리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밀어붙인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도 봤는데 더 신기했던 건 신혼집 결정에 있어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세운 게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다는 점입니다. 당시엔 정말 의외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돈댁은 지방인지라 시부모님이라도 가까이 살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딸처럼 잘 대해줘야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혼집 입주 이후로 자기들이 먼저 시댁을 참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혹시라도 신혼생활에 방해라도 될까봐 웬만해서는 먼저 놀러 오라고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알아서 툭툭 찾아와서 놀고 가고 밥 먹고 가고 커피도 마시곤 했죠. 특히 저 혼자 있는 낮 시간에 며느리가 찾아와서 친구처럼 한참을 앉아 수다도 떨고 가고 하는데 어찌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너무 가까울수록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인가 봅니다. 며느리가 한창 매일같이 찾아오던 때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며느리는 결혼 준비와 함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예정이고 아이를 다른 데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도맡아서 키우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입이 뾰루퉁하게 나와 있길래 왜 아침부터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번 달도 아기 소식이 없어서요. 다음 달에도 소식이 없으면 병원에 가볼 생각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으로서 생각해보면 오빠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무슨 문제? 요새 몸이 좀 허하다니? 아니요. 일단 뭐 술, 담배 끊겠다더니 줄이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끊지도 못했고 요즘 보면 배도 점점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자기 이세 생각해서라도 한 번에 확 끊어야지. 이놈 이거 정신력이 모자라구만. 근데 건강상으로 다른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그건 모르죠. 다음 달에 검사랑 같이 몇 가지 기본 검진도 좀 받아보려고요. 집에 오자마자 덜컥 아들 녀석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순간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정말로 무슨 문제라도 있는 줄 알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 그런 내용은 아니길래 안심을 하고 며느리 편을 좀 들어줬어요. 생각해보면 남편 뒷담화도 시어머니랑 정말 친구처럼 친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저는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시시콜콜 해주면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뒷담화 수준이 조금씩 이중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선을 살짝 넘어가는 듯한 발언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커트를 해버리면 그 뒤로 수습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저냥 듣고 넘겨버린 적이 대다수인데요. 어머니, 솔직히 아직도 저 길 가다 보면 가끔씩 남자들이 번호도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제 소중함도 모르고 관리를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아저씨처럼 늙어가는데 솔직히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액면가로 보면 거의 10살은 차이 나는 줄 알겠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아휴, 아이고야, 그래. 근형이가 어릴 때부터 노안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좀 들었지. 예쁜 마누라 들였으면 자기 관리를 좀 해야지. 안 되겠네, 이 녀석. 그쵸. 예쁜 와이프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더 잘난 사람 만나서 확 환승해버리면 어떡해요. 대충 장단을 맞춰주다가도 갑자기 다른 남자가 어쩌고
다른 남자한테 재혼을 가니 마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말까지 다 들어줄 만큼 제가 며느리에게 스스럼 없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화둥둥 다 받아주는 것보다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말은 좀 아니지 않느냐며 나름 정색을 하고 지적을 하면 며느리는 늘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말끝마다 아이 농담이죠 뭐가 입에 붙어 있어요. 능글능글하게 화제를 잘 넘기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점들이 저는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고부관계에 예민한 나라다 보니 최대한 아낄 말은 아끼고 할 말은 하려고 나름 기회를 보고 있었지요. 때마침 그런 제 입에서마저도 너는 뭘 그런 것까지 말하고 그러니 하고 언성을 높이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친구처럼 다 말하는 것만큼 저한테도 미주알 고주알을 원하는 편입니다. 처음엔 그런 점들이 살가운 친구처럼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원하는 저의 세세한 정보들이 대부분 저와 남편의 건강이나 금전적인 정보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당뇨는 좀 어떠셔요, 요즘? 보험 같은 건 다 들어놓으셨나? 요새 보험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같은 보험이라도 특약 같은 거 잘 보셔야 하는데. 특히 더 아프시기 전에 미리미리 받으시는 게 좋은 거 아시죠? 남편이 당뇨가 좀 있습니다. 가족력 때문이라 평생 식단도 관리해야 하고 약도 먹고 있죠. 먹는 것과 크게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라 가족들, 친척들은 물론이고 좀 가까운 지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신경 써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말도 예전에는 그저 친부모 건강 챙기듯이 저희 건강을 염려해 주는 줄 알고 기특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된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건강관리 그 자체보다는 보험, 노후 준비, 심지어 유산 이야기까지 입에 직접 올리고는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듣기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지요. 예를 들어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작은 며느리와 큰 며느리의 반응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머님, 요새 무릎 아픈 건 좀 어떠세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요새 팔목이랑 어깨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제가 저번 달에 보내드린 관절 영양제는 잘 챙겨 두시고 계세요? 아이고, 그럼 누가 준 건데 빼먹을 리가 있나? 에휴, 남편 챙기다가 내 몸 훅 가는 걸 모르고 살았지 뭐. 더 나이 먹어서 자식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면 운동도 좀 해야겠어. 어머니, 벌써부터 그런 소리 마세요. 말 나온 김에 저랑 가끔씩 경사 완만한 곳으로 산보도 다니고 해요. 수영도 좋다던데. 제가 가까우면 같이 다닐 텐데요. 아, 맞다. 큰형님이랑 같이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듯 작은 며느리는 가끔 통화라도 하면 이렇게 저와 남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한 번 연락하면 30분 정도는 거의 제 몸 관리 이야기만 할 정도지요. 큰 며느리처럼 애교가 많고 활발한 성격은 아니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담백한 진심이 느껴지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뭔가 그 반대의 느낌이에요. 같은 주제의 이야기인데도 돈 정리를 미리미리 해놓아야 좋다든지 요즘은 치매도 무섭다던데 그런 게 오기 전에 재산 정리도 전문 관리사한테 맡기는 게 좋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쪽으로 영 관심이 없다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스타일이었다면 큰 며느리의 그런 조언들을 쓸모있게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당뇨 판정을 받고 난 직후부터 저희는 재산 관리를 좀 뚜렷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돈이 없지도 않은 집이라 저희 노후 자금과 아이들에게 나눠줄 유산 등을 비교적 젊을 때부터 신중하게 이야기해둔 상황이었죠. 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종종 했었습니다. 너희는 장남이고 차남이고 이런 것 하나 없이 딱 반반이야. 빚이 있어도 반반, 재산이 있어도 반반. 알겠니? 아, 뭐야, 빚이라니. 이놈들아, 농담이지. 아무튼 명심들 해. 둘 중 누구라도 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거나 가족을 등지는 행동을 한다?
그럼 걔는 장남이든 차남이든 국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더라도 늘 서로 의지하고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 엄마도 참 진짜 별소리 다 해. 당연하지. 저희 집이 뭐 재산 싸움까지 미리 걱정할 정도로 재벌집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두 형제가 늘 서로를 의지하고 위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의 한 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농담이었다 한들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작은 아들이 농담 삼아 가족 외식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것저것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은행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로 큰며느리가 유독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집 진짜 확실하고 철저해요. 은행도 못 믿는 집이라니까요. 장롱 열어보면 금괴가 아주 그냥... 네? 금괴요? 은행도 결국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못 믿는다 이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람보다 금을 믿는 분들이죠. 형이랑 나랑 어렸을 때부터 금괴 한 조각도 반으로 딱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다들 호탕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아들의 금괴 이야기는 물론 모두 농담이고요. 그런데 큰며느리에게는 그게 농담으로만은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 뒤로 저한테 툭하면 어머니 진짜 금을 모으세요? 어머니 금 시세도 변동이 들쑥날쑥한데 현금화도 좀 해야 하지 않으세요? 등의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는 순진한 거니 아니면 금을 좋아하는 거니 뭐니? 당연히 농담이지 뭘 그걸 자꾸 묻고 있어. 그리고 장롱 한가득 금으로 채울 만한 돈도 없네요 이 사람아. 하고 설명을 했지만 며느리는 긴가민가한 웃음만 지으며 넘어갈 뿐이었어요. 한때는 그런 질문들이 귀엽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그게 절대 귀여운 게 아니었더군요. 사실 큰아들네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며느리 성향이 나랑 생각보다 안 맞다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워낙 능글맞고 자기 남편 앞에서는 애교도 정말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제 앞에서는 남편 뒷담화도 하고 눈치 없는 소리도 해서 미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제 아들에게 잘한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살고 매일 같이 보는데 얼굴 붉힐 일이 생기면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과도 사이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여자는 곰보다는 여우지. 저렇게 여우처럼 남편한테 잘하는 것만으로도 능력이다 생각하며 어떻게든 큰며느리를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맘때쯤 큰 아들네에는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생겼습니다. 이름은 말이죠. 며느리가 도로가를 위험하게 다니고 있던 주인 잃은 강아지를 주워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남편 동물 알러지가 워낙 심해서 강아지고 고양이고 반려동물 자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집인지라 그 말이라는 아이가 어찌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길을 떠돌아다니던 강아지를 마음 아파 주워왔다는 사실도 좀 의외였어요. 큰며느리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구석도 있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며느리더러 시댁에 놀러 올 때마다 마리도 산책할 겸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고는 했어요. 며느리도 그게 좋았는지 남편이 없는 낮 시간에 놀러 올 때면 마리를 꼭 데리고 오고는 했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쯤 되면 강아지들도 두꺼운 옷 입고 산책 다니고는 하잖아요. 동물을 영 모르고 살았던 저인지라 그런 모습이 어찌나 아기 같고 귀엽던지 모릅니다. 거의 할미가 손주 아끼듯이 아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등에다가 딸랑딸랑 무언가 달고 있길래 이건 뭐냐고 물어보니 배변 봉투가 담긴 똥봉지 가방이라고 하대요. 아파트 앞 놀이터라도 가면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니 큰아들 집에 들어온 강아지는 저에게도 큰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강아지가 저에게 머지않아 복병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마리야, 할머니한테 가봐. 며느리는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강아지랑 고양이 털 알러지가 심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마리를 데리고 오더라도 거실에서만 잠깐 데리고 놀고 웬만하면 밖에 같이 산책을 나가는 편입니다. 다녀와서는 거실 환기 싹 해놓고 바닥 청소까지 해두고요. 그러는 이유를 며느리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마리를 안방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옷이라도 갈아입으려고 안방에 들어가면 꼭 마리를 불러서 제 방에 들어오게끔 만듭니다. 그럼 강아지가 가만히 들어왔다가 나가기만 할까요?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뛰어 올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에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기침하고 눈 벌게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마리는 거실에만 있게 내비둬. 네 시아버지 어제 밤새도록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안방문은 계속 닫아둬야겠어. 마리가 할머니랑 잠시도 떨어지기 싫다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마리는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도 이리저리 못 돌아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던 와중에 작은 일도 하나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유명해진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개똥 방치 때문에요. 저는 입주민 카페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큰아들이 그 게시물을 발견했나 봅니다. 아들네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120동에 16층 사시는 견주분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아들이 사는 층에는 아들네 말고는 강아지 키우는 집이 없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목줄도 똑바로 안 메고 다니고 강아지가 애들한테 달려드는데 막을 생각도 없고 보도블럭에 강아지가 볼일을 봤는데 뒤처리도 똑바로 안 하고 가는 걸 수십 번이나 봤다는 겁니다. 그 일로 아들과 며느리가 몇 번이고 싸운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하도 싸우다가 지쳐서 저한테 말이 조금 새어나온 것 같았고요. 며느리가 약속이 있어서 큰아들 혼자서 집에 밥을 먹으러 온 날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괜히 신경 쓰일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분간 말이 좀 엄마가 맡아줄 수 있냐고 부탁하려다 보니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네. 마리는 갑자기 왜? 나는 괜찮은데 너희 아빠가 알러지가 심하잖니.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 집에 놔두기는 좀 그런데. 아니, 와이프가 사실 마리를 길에서 주워왔다고 했잖아. 근데 품종도 그렇고 데리고 왔을 때 상태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길에 있던 개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카드 내역을 잘 확인 안 하는데 지난달 카드 내역을 우연히 봤더니 요 앞에 사거리 분양샵에서 긁힌 내역도 있더라고. 아, 그래.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사서 키운다고 하면 너가 뭐라 할까봐 숨겼나 보지 뭐. 그런 걸로 뭘 싸우고 그래. 네가 이해를 좀 해줘, 그런 거는. 뭐 그걸로 싸운 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무튼 내가 조금 있으면 출장 가잖아. 그때 와이프 혼자서 마리 보면 진짜 엉망으로 하고 다닐 것 같아서 집도 엉망으로 할 게 뻔하고 바깥에서도 입주민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신경이 쓰이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큰아들 셋이서 이야기한 끝에 남편 알러지 때문에 집에 들이기는 어렵고 제가 자주 큰아들 집에 방문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보다는 자기가 시댁에 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집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제가 그 집을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시아버지 알러지도 있는데 왜 굳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큰아들이 출장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금세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미용실에 예약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반려견 입장이 안 되는 미용실인지라 며느리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저희 집에서 강아지랑 같이 놀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원래는 파마도 하고 길이도 좀 자를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커트만 하고 빨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온 지 거의 1시간도 되지 않아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실에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딜 갔나 싶었는데 안방 구석에서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라, 왜 안 보이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며느리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리며 부시럭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안방에서 뭘 하나 싶어 문을 달칵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의 장롱문이 모두 활짝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있던 남편 옷과 제 옷들이 무슨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다 꺼내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안방문을 등진 채로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제 속옷 서랍까지 마구잡이로 뒤지고 있던 며느리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는 거의 경기를 하듯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그와 동시에 며느리의 손에 있던 뭔가가 제 발 근처로 날아와 툭 떨어졌습니다. 강아지 똥봉지더군요. 저는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발 앞에 떨어진 똥봉지를 주워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소리를 꽥 지르며 저를 막아서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주울게요, 제가. 그러는 동안 이미 제 손에는 강아지 똥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 속에 배변 봉투만 들어있어서 가벼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물건이 이상하리만치 묵직한 겁니다. 안 그래도 요상스러운 이 상황에 요상스러운 물건까지 손에 잡히고 나니 저는 이걸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일어나서 달려오기 전에 그 봉지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주 조그마한 초소형 카메라가 똑 떨어지더군요. 제 손에 카메라가 들리자마자 며느리는 순간 뭐라도 된 것 같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정이 꼭 망했다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 카메라가 뭔지 제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며느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할 것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점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설명드릴게요, 다. 근데 일단 그 카메라부터 좀 돌려주시면. 됐고, 설명부터 하라고 했다, 분명히. 일단 그거부터 돌려주면 얘기한다고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저에게 와다다 걸어오더니 막무가내로 제 손에 카메라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 광기 어린 눈빛과 힘은 또 어찌나 세던지요. 거의 육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시어머니인지 동네 아줌마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꽥 질렀고, 그제서야 며느리는 몇 걸음 주춤하더니 당황한 듯 외투도 챙길 새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말 급한 일이니 회사에서 나올 수 있으면 당장 집으로 와보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저의 말투에 아들은 정오까지만 일을 하고 반차를 내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을 기다리는 그 1시간 남짓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상상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머지않아 아들이 도착했고, 저는 손에 땀이 나도록 움켜쥐고 있던 카메라를 내밀며 이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했던 점은 제가 이 카메라가 며느리로부터 나왔고 강아지 똥봉지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던 순간부터 아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구겨졌다는 점입니다. 뭔가 많은 생각이 스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래, 뭔가 있긴 있을 줄 알았어. 이리 줘봐요, 내가 지금 틀어볼게. 그래, 이 조그만한 걸 내가 어떻게 틀 수 있는지도 몰라서 갖고만 있었다. 게다가 며느리가 아주 눈이 돌아서는 이걸 뺏으려고 난리를 치더라고.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저에게 카메라를 건네받았고 자기가 들고 온 서류 가방 속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무슨 선을 연결했더니 카메라 속의 영상들이 그제서야 컴퓨터 화면에 나오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는 10월 며칠, 11월 며칠 등 날짜가 수두룩하게 적힌 파일들이 무수하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마우스로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눌러보는데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아들 역시 저처럼 많은 것들이 불안했던 거겠죠. 영상을 하나 둘씩 열어보는데 10개, 20개를 넘어 30몇 개의 영상을 전부 틀 때마다 이상하게도 모두 저희 집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이나 야외에서 찍힌 영상은 단 하나도 없더군요. 결국 저희 집을 촬영하기 위해 강아지 등에다 숨겼던 카메라가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모르는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건가? 도대체 뭘 보기 위해 이런 짓을 혼자 꾸몄는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영상들을 유심히 보고 또 보다 보니 점점 감이 잡히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엄마, 지금 이 영상들이 대부분 안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 집 내부 중에서도 안방만 나오는 영상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엄마 생각은 어때? 그래, 내가 봐도 그렇네. 도대체 시부모 잠자는 방을 왜 이렇게까지 찍어둔 걸까? 의아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 영상 속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담긴 부분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혼자 있는 순간이 되면 혼잣말도 참 많이 하고 욕도 참 시원하게 하더군요. 말끝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곤 했죠. 게다가 거칠게 카메라를 끄거나 켜는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혼잣말 중 저와 아들의 귀에 꽂혀버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 많은 금덩어리를 어디다 숨겨놨다는 거야. 이 짓까지 했는데 알고 보면 없는 거 아니야? 아, 짜증나.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전 제 작은 아들이 농담처럼 말했던 금괴의 행방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대더니 진짜 저희 집 어딘가에 금이 한가득 숨겨져 있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저한테 물을 때도 정말 믿는 눈치길래 순진한 건가 귀여운 건가 싶었는데 이렇게 카메라까지 숨겨가지고 들이닥쳤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라는 사람 자체가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금괴를 왜 찾는 거며 그걸 찾으면 훔치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아들의 표정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못 볼 걸 봤다는 표정이더라고요.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길래 저는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수긍을 하더군요. 저는 잠깐의 고민 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를 않더군요. 한 통 더 걸었더니 수화음이 한참 간 뒤에야 느지막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놓고서도 아무 말은 없더군요. 저는 먼저 숨을 가다듬고 평온한 듯 말투를 꾸며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며느라, 윗옷도 안 입고 나갔던데 지금은 진정이 좀 됐니? 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다 눈 감고 이해해 줄 테니 말해보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네, 저도 그렇게 나오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신 모든 광경 다 남편이 시켜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그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걸었던 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하던 말을 큰아들 역시 옆에서 다 듣고 있었고요. 며느리의 대답을 듣자마자 큰아들이 눈을 질끈 감으며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전화를 획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시켰는데?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보지 그래. 뭐야 당신 회사 간 거 아니었어? 딴소리하지 말고 하던 말 계속 해보라고. 이게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당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아들이 고함을 빽 지르자마자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재차 걸었지만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흥분을 했는지 당장 집으로 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혼자 보내버리면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둘러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남편이 화가 나서 집으로 올 걸 알았던 건지 그 당시에 집에서 나가곤 없더군요. 이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아들이 텅 빈 집안을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퍼질러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 말대로 집구석은 난리통이더군요. 강아지는 힘없이 구석에 앉아있다가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고 주변을 돌아보니 배변 패드도 하나도 안 치워져 있고 식탁 위에 음식물 쓰레기도 한가득인 것이 그냥 살림을 아예 돌보지 않은 게 티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인 제 입장에서도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충격적인데 남편 입장인 제 아들은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렇게 한참을 꺼이꺼이 울던 아들은 저를 올려다보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간 혼자서 알아봤더니 강아지를 동네 분양샵에서 사온 게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냐고 하니 자기가 알아서 케어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 놓고서는 집안을 저꼴로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민폐를 끼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집안일이나 강아지 케어도 이제껏 아들이 다 해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바빠서 야근을 하고 오면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치솟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들의 감정부터 추스려줘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다가 안방에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는 동안 저는 어지러운 집구석을 하나하나씩 치웠습니다. 주방 청소하고 거실만 청소했는데도 하루가 다 가더군요. 어느새 해가 졌고 저는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서 집으로 가보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랑 술 한잔하고 들어올 테니 저녁은 먼저 먹으라고 하더군요. 잘 됐다 싶어서 아들을 깨워 오랜만에 둘이서 외식이라도 나가자고 했어요. 아들은 밥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럴수록 든든하게 먹고 해야 머리도 맑아지는 거라고 가라앉아 있지 말고 얼른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끌려 나오듯 아들은 엉거주춤 저를 따라 나섰고 저희는 아파트 단지에서 5분 남짓 벗어나면 보이는 작은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평소 저희 가족이 외식하러 자주 가던 고깃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을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호프집 창가에 익숙한 실루엣이 언뜻 보였습니다. 하도 머리가 휘청휘청거려서 한 번에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고당새 어딜 나갔나 했더니 동네 호프집에 앉아서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해 있더군요. 이를 어떻게 해야 잠깐 고민했지만 다행히 아들은 며느리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렇게 취해 있는 마당에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할 것이고 저는 웬만하면 모른 채 그 길목을 빠르게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취한 와중에 창밖을 지나가는 저희를 본 모양입니다. 갑자기 호프집의 입구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며느리가 휘청거리며 나오는 겁니다. 야, 지 혼자 술이 잔뜩 취하긴 했지만 그때 시간이 저녁 8시에서 9시도 안 된 시간대였습니다. 당시 길거리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동시에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죠. 옆에 있던 제가 시어머니인 건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당연히 저희 아들도 며느리를 보게 되었고 술에 쩔어있는 모습에 기가 막혀 하더군요. 일행이 누군가 했는데 며느리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보니 일행도 없었습니다. 잔도 하나뿐이었고요. 자기도 나름 괴로웠는지 혼자 대자로 먹고 흠뻑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뭐? 야? 참나. 야, 너야말로 뭘 잘했다고 벌써부터 고주망태질이야. 나 진짜 별 억울해서 원. 내가 뭐 1,000원짜리 한 장 훔치기라도 했어. 뭘 했어? 어머니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종이 쪼가리 한 장 훔친 거 있냐고요. 미치겠네.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CCTV용 강아지 몰래 사와서 시댁 들락날락 거린 것도 억울하니? 웃기고들 있네. 그냥 진짜 금이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만 하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게 어머니, 내가 평소에 물어봤을 때 곧대로 말해줬으면 이런 사달이 낫겠어요? 진짜 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부자도 아니면서 있는 척들이야. 도대체 저희가 언제 지 앞에서 있는 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 혼자 착각하고 지 혼자 의심하고 지 혼자 확인하려고 들었던 며느리의 실상을 모두 알고 나니 정말 정내미가 다 떨어지더군요. 어디까지 바닥을 보여주나 싶어서 저는 잠자코 며느리의 실언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술 먹으니 본심 한번 제대로 나오네. 계속 더 떠들어 보시지. 그러게 왜 있지도 않은 금을 있는 척들 했어? 껍데기밖에 없는 집 주제에 지금 나한테 시댁살이 시키러 두는 거야 뭐야. 내가 그런 거 확인할 목적이 없었으면 애초에 재미도 없는 시댁에 맨날 첫날 들락날락 했겠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들 좀 해보세요. 그 얘기와 동시에 며느리는 큰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어찌나 강하게 밀쳤으면 아들의 어깨가 제 몸까지 닿아서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였죠. 저는 아들에게 더 달려들려는 며느리의 손을 낚아챘고 그와 동시에 반대편 손으로 며느리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몸, 그것도 얼굴에 손을 올린 일은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간 며느리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저희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들어보니 아가씨가 영 잘못한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내가 아까부터 찍어두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먼저 밀었잖아요. 아무도 며느리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며느리도 읽었는지 사방팔방에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파탄난 인성을 자랑하더군요. 그냥 한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를 만나서 이제껏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날 이후로 큰아들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그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갈등이 체감상 한 달 이상은 지속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한테 티는 안 냈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아들은 한 달 새에 체중이 5kg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현금 하나 훔친 것도 없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는 건데요. 그걸 떠나서 사람이 사람한테 정내미가 떨어졌는데 이혼하지 못할 이유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큰아들은 최대한 깔끔하고 뒤탈 없이 헤어지고자 며느리에게 협의 이혼을 하자며 설득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큰아들의 마음속에 소송이라는 결심을 하게 한 일이 또 하나 생기고 말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작은 며느리가 참 티 안 나게 묵묵히 잘하는 성격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큰 며느리에 비해 시댁에서 한참 멀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양가 모두 살뜰하게 챙길 줄 알고 작은 아들에게도 정말 헌신하는 아이거든요. 그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번 일로 인해서 작은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작은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결혼하기 전부터 커피를 아주 좋아하고 커피 관련 자격증도 땄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집 앞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길래 집안일 때문에 정신 없을 텐데 좀 쉬지 그러냐고 물었더니 커피가 너무 좋고 사람들 대하는 일도 너무 재밌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은 아들 집 근처 상가에 자그마한 카페를 하나 열어줬습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 평수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작은 며느리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임대료 내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가게 오픈하고 수입이 생기면 거기서 5%에서 10% 정도만 떼서 우리에게 용돈으로 다오 라고 말하며 카페를 열어주었네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작은 며느리 소식을 어찌저찌 들었는지 그동안 잠잠하던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내서는 한 번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네요. 맨날 집에 찾아가서 친구처럼 놀아준 건 걔가 아니라 저 아니에요? 왜 제가 아니라 그놈한테 자그마치 카페를 열어줘요? 저는 대답할 가치도 못 느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기어코 정신을 못 차리고 작은 며느리가 오픈한 카페까지 굳이 찾아가서 깽판을 친 모양입니다. 이것저것 부수고 소리를 꽥꽥 지르며 또 난동을 부렸던 모양이죠. 결국 경찰까지 불렀답니다. 그 와중에 큰 며느리는 자기도 결혼 생활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야겠다며 작은 며느리 카페에 있던 매장 현금통을 억지로 열어서 현금까지 한 다발 집어갔다네요. 왜 지 결혼 생활에 대한 대가를 동서한테서 받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지 결혼 생활이 뭐가 그리 정상이었다고 감히 대가 따위를 바란답니까? 참 마지막까지도 정상이 아닌 인간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작은 며느리는 며칠 문을 닫고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만 했고 큰아들은 이 사건을 듣고 분노하며 이 여자와는 소송까지 가야겠다고 결심하더군요. 솔직히 엄마 되는 입장의 심정으로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니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끝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인생이고 자기 선택이니 믿고 기다려주어야겠지요. 대신에 제가 도움이 돼줄 만한 일이 생긴다면 앞뒤 안 가리고 도와줄 생각입니다. 다들 연말 연초의 분위기로 즐겁고 화목한 요즘 저희 집은 이렇게 뒤숭숭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네요.
하지만 되바라진 인성을 숨기고 친구인 척 저희 가족의 인생에 잠입해 있었던 인물이 곧 철저히 나무로 배제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도감이 드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제일 바라는 건 저희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다시 앞날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다들 추운 겨울 몸 관리 잘하시고 화목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